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성재열 교수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융복합 전공을 맡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톨릭대학교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재직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스타트업 트렌드하고 자금 조달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레드윗의 이준성 책임께서 국가 R&D 트렌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팁스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실수하시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는 김혜진 사우스벤처스 파트너께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아카데믹한 내용은 제가 좀 줄이고 필드에 계시는 실무진들께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Q&A를 집중적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 트렌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설명 내용을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 특히 이제 전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 엔비디아 그리고 등등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혁신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미국의 여러 기업 사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저는 미국 기업과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활과학 분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샴푸 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일으켰었던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 기업인 이제 펑션 오브 뷰티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 건강, 특히 이제 샴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샴푸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브랜드마다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명 여러분들 초경쟁이라고 하는 하이퍼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쟁사 간 제품, 경쟁 제품 간의 차이가 점점 없어져요. 기능적 요소라든지 감성적 요소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제품의 디퍼런트 차별점을 이제 찾기가 힘든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기술, 즉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고객이 조금 더 원하는 체험형 제품, 그리고 개별화된 제품으로 발전을 해 나갔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 펑션 오브 뷰티라고 하는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특징은 고객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얻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억 종류의 샴푸 종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됐었고, 제품 가격은 $40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다른 경쟁 회사들이 등장을 했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프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역시 미국 회사인데, 고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얻는 거는 유사합니다. 두피나 모발 타입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역시도 펑션 오브 뷰티하고 유사하게 수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했다,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부 지방이 시카고하고, 그리고 서부의 해안 지방에 있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지수, 공기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고객 개인화 맞춤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로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진화가 개선이 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하는데 스트랜드 헤어 케어라고 하는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자 바이어스가 발생을 하니 그걸 못 믿으니 여러분들께서 샴푸를 하거나 아니면 빗질을 할 때 떨어지는 모발을 우리 키트에다가 넣어서 다시 우리에게 배송을 해주면은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맞춤화된 샴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비즈니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AI가 있습니다. 결국 고객한테 맞춤화 시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고 구독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2018년도에 일본으로 넘어와서 메줄라라고 하는 제품이 납니다. 그래서 6,800엔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한 1,000가지 종류 정도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일본 특유의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위에 있는 미국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 인간적인 측면을 하나가 더 넣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업 부분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머릿결이나 머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이 섣불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매일매일 머리를 케어해주는 분들이 미용실에 있는 미용사 분들이죠. 머리를 커팅하고 나서 샴푸를 하잖아요. 그 샴푸를 할 때 이 제품을 권유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머리 두께가 두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같이 보니까 머릿결이 좀 얇습니다. 약간 곱슬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미용사가 먼저 제안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용사에게 이제 영업의 피를 일부 제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즉 이런 소소한 생활용품에까지도 이미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화, 개인 체험형 제품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예를 지금 드렸었던 생활용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타트업한테만 벌어지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이미 데이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돼서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 말고 이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나 인구 구조상으로 이제 한 10년이나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킨토라고 하는 킨토를 번역하면 근두운입니다.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자동차를 이제 저희가 렌탈하듯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꽤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타이어를 관리해주는 그걸 이제 구독하는 모델로 변경을 하는 업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린이나 이런 맥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홈에서 직접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홉을 만들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데이터하고 AI가 접목이 되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전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디어 중심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을 열었었고 일본의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대기업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샴푸를 예를 들었지만 올해 초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피부 미용과 두발, 모피와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시작한 비즈니스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카피캣을 한다든지 캐치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모델을 한국화 시켜서 도전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장을 준비했지만 제가 그냥 한 장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AI입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제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창업 동아리도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외부에 공공이나 기업에서 열고 있는 그런 공모전에 나가 보면은 불과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일반적인 상업과 관련돼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서 수상을 해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항상 그 사업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AI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학생들 아이디어가 통과가 안 돼요. 수상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급변한 상황이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는 이후에 이제 두 분, 필드에 계신 분들께서,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벤처 캐피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글로벌 시가총액 순입니다. 이거 어저께 기준이고요. 어저께 제가 새로 뽑았는데 1등부터 12등까지 보통 한 탑 10까지만 보여드리는데 12등까지 한번 뽑아와 봤어요. 뽑아왔고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제 어저께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엔비디아는 뭐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 모르시는 기업은 없잖아요. 1등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1등이 됐어요.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5,178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요. 2등은 애플이고 한 5조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쭉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제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오면 2,424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우리가 이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다음이에요. 한 6.5등, 한 7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에 있는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나 애플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좀 멀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대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이 보면은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기업들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변화를 이제 2003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은 2003년도 당시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2003년도 당시에 우리가 그 IT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제네럴 일렉트릭은 뭐 잘 아시는 GE라고 하는 뭐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엔진이나 지금은 100세까지는 안 하죠. 근데 엑스모바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회사, 월마트 소매점, 화이자, 제 바이오 쪽이죠. 시티그룹, 존슨앤존,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나 바이오 쪽 기업 몇 개 굉장히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2003년도에는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애플이 조금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빠져 있었고 2008년도 역시 비슷하다가 2013년도 한번 보시죠. 2013년도에 애플이 등장을 합니다. 2008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잡스가 아이폰 새로 내놓으면서 애플이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2013년도 2등, 18년, 23년 계속 1등 차지하고 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구글이죠.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하는 그 자본 움직이는 투자사고,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비자.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IT를 제외한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가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비자밖에 없어요. 이 기업들이 예전에 순서를 보면은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를 했고 2018년도에 한 반 정도 차지하고 2023년도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업들, IT 기업들, 데이터, AI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회사들만이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보면은 95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이거는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일자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95년도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포철, 대우중공업, 한국이동통신, LG전자 등등, 그다음에 은행 뭐 이렇게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좀 변화가 좀 심합니다. 어떤 기업 들어왔다 나갔다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변하다가 뭐 20년대, 25년도, 15년도부터 마찬가지. 결국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었죠. 그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걸로 이제 분리가 된 거고,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기아가 있고요.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KB 네이버. 어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20년하고 25년도 어저께 기준이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첨단 기업이 조금 좀 순위가 좀 뒤로 조금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우리가 첨단 쪽에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이죠. 요거를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강의를 해주신 이준성 책임도 여기서 잠깐 몸을 담궜었습니다. 크래프톤 게임, RPG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게임 회사. 그 다음에 카카오가 24위, 27위 정도로 해서 뭐 시가총액은 한 1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한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삼성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게 그나마 조금 안도는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미국이랑 비교를 너무 직접적으로 해서 좀 그렇지만, 첨단 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한 그런 기업들이 아이디어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기업들의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창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기업들, 앞서서 이렇게 쭉 봤었던 기업들이 초창기부터 잘했느냐라고 보면은 시작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이 처음에 93년도에 창업했었을 당시의 사무실하고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얻어가지고요. 그 아파트에서 그냥 한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 보면은 자기 자동차 게라지, 그러니까 차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 이런 데서 대부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워지니악하고 잡스하고 같이 어울렸던 76년도, 얘 말 그대로 게라지죠. 게라지에서 열었던 거고. 아마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 리테일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94년도에 아마존 책상 하나 놓고 옆에다 그냥 아마존 하나 붙여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거의 시작할 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성공을 했고 성장을 했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 텐데요. 그럼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볼 때, 여기 보시는 시카고시라고 하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교수예요. 이 교수가 연구했었던 거를 한번 보면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100만 달러, 1밀리언을 모금한 2,000개 이상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서 한 75% 정도, 그러니까 4분의 3이 지금 투자를 받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 어떤 이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게 4분의 3이에요. 75%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아예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산을 청산하는 그런 순위까지 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2,000개 이상 정도 중에서 그러면은 제대로 좀 성공한 회사는 몇 개 정도 될까라고 보면 그나마 유의미한 매출, 레비뉴입니다. 레비뉴를 내는 데가 한 5%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도 1밀리언이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만 달러 이상을 펀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꽤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됐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실패 원인과 관련돼서 CB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살펴본 건데, 이건 조금 약간 좀 올드해요. 2018년도, 너무 올드하진 않네. 하여튼 2018년도 내용인데, 일단은 1등은 당시에 이제 조사했을 때 제일 실패했던 원인은 시장에서 그 수요가 없는 제품,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상품을 만들어내서 실패했다는 게 한 42%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한 29% 정도 됩니다. 내용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래요. 결국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상품,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술만 있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의 우리나라 상황에 더 맞춰 본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대표자님들께서 내지는 전략기획을 하시는 분들께서 펀딩을 좀 받아 오시는 거에 굉장히 초창기에는 힘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다음에 나왔었던 연구, 같은 CB인사이트에서 나왔었던 연구에 보면은 여기서는 실패 원인의 1위가 자금 부족이 나옵니다. 그 자금 부족이 38%예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 생산이 35%. 두 개 합치면은 71%죠. 73%죠. 그 중에서 제일 역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자금이 바닥났는데 새로운 자금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들은 과연 누굴까라고 봤을 때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그래도 성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78년에서 2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약 한 50% 정도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 오른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브랜드 로고만 보셔도 어떤 기업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단순히 초창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한 60.3%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어요.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2024년 9월 있고 IPO 한 기업이 7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44개. 한 60.3%, 올해 상장한 회사들 가운데에서 한 60%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예요. 201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중은 훨씬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때 한창 우리나라 뭐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20년에 2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죠. 특히 이거는 좀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혹시 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나라가 21년도에 정점을 찍고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변동폭이 심해요. 그래서 특히 어떤 그 변동폭이 심하냐면 벤처 캐피탈이 기업체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 자체가 21년도 정점 찍고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춤을 춥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 역시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드에 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창업자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요약을 다시 좀 해드리면은 우리 그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성공과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걸 딱 원인이라고, 요 하나가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벤처 캐피탈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여기 한국투자 파트너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 밑에 있는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에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이니시스라고 하는 회사 설립했었던 권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멘토링을 잘 해주시는 그런 기업으로 요즘 좀 각광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론 이제 위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프로페셔널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물론 이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이분들을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만나고 나면은 그래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는 아마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겨우실 텐데 밑에 맨날 나오는 거 Value of Death, 그래서 더 데스 밸리라고 하는 그 맨날 보셨을 텐데 요때가 이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출 잘 안 일어나고 해서 예전에 우리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피땀 눈물 이런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 중에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살짝 개사한 제목이 피땀 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데스밸리 시절에는 진짜 라면만 먹고 버티는 시기죠. 매출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자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기. 그러면 요 시기 때는 우리가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보면 위에 보시는 엑셀러레이터하고 엔젤, 그다음에 FFF 이렇게 돼 있는데 FFF는 아빠, father, 그다음 친구, friend, 그다음에 풀, 바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 수익이 안 나는데 무조건적으로 막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FF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드 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업으로서 어딘가에 좀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는데 벤처 캐피탈을 보면 얼리 스테이지가 있고 레이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라운드예요. 근데 요 이제 벤처 캐피탈을 이해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요 얼리 스테이지하고 레이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 벤처 캐피탈의 성향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얼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그 벤처 캐피탈이 한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얼리 스테이지 때는 한 100억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1억씩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100개 기업에 내가 1억을 다 뿌리는 겁니다. 다 뿌렸을 경우에 그 중에서 한 몇 개만 성공을 하면 한 10개라도 성공하면은 다 수익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그 기회를 보고 여러 기업들한테 푸는 시기를 우리가 얼리 스테이지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레이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50억씩 한 2개 정도 투자를 해서 대신 이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투자를 하는 때가 이 뒤입니다. 그럼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 상장하는 거죠. IPO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으로서의 큰 규모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돼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우리가 AC, VC, P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구분된 건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냐면 PE라고 돼 있는 이제 Private Equity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구분을 할 때 공모하고 사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모라고 하면은 왼쪽에 이제 공모 ACVC 자리에 원래 공모가 있어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개념상 헛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섹션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하는 입장에서 투자받는 이제 순서나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초기에 하고 투자 금액은 적습니다. 투자 금액은 건당 이제 티켓 사이즈, 건당 투자 금액으로 보면 한 5천에서 2억.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5천에서 2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 회사를 밸류에이션 했었을 때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때가 이제 엑셀러레이터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 초기죠. 완전히 그 데스밸리 이제
그쯤 그 끝부분에서 이제 투자받을 때가 그렇고,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초기하고 중기, 그래서 건당 투자 금액이 한 5억에서 한 200억 정도, 밸류에이션 그 회사 평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한 20억 정도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PE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라고 돼 있는데 이제 진짜 몇백억에서 조 단위까지 가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씨하고 VC 이 쪽이 우리 이제 스타트업 이제 갓 하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법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저는 실무라고 이야기하지만 필드에 계신 분들은 이게 맞을까? 이거 건국대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계에서 정리한 필드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펀딩을 받으려면 그 회사에, 우리 회사에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유사기업 비교를 통한 직접적 기업가치 산출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이 되게 길어서 좀 불편하신데 예시를 보면은 좀 더 괜찮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A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한 150억, 영업 손실이 한 12억 정도 나고요. DAU, 그러니까 매일매일 활동하는 유저들이 한 55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후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더니 500억 정도 했더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미 가치 평가가 나온 게 있는 거잖아요, 기존 시장에. 근데 스타트업 B 기업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시작한 지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한 회사인데 우리도 밸류에이션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 A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 안 나죠. 뭐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영업손실도 거의 비슷해요. DAU도 좀 비슷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회사 기업가치 어떻게 할까요? 벤처캐피탈에서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그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요. 한 500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간혹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A 기업보다 B 기업의 경우에 인적 역량이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난 개발자가 있더라 했을 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유사기업 비교를 통한 상대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거 렌트카 관련된 것들 뭐 있고 쭉 있는데, 다른 이 업계 내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재무 비율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거 평균 아닙니다.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인데 중간값을 여기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값을 봤더니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봤더니 3.6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타겟 기업,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기업을 봤더니 작년 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나오니까 1,000억 원 곱하기 3.6배 해서 한 3,600억 원 정도로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인력 가치 기반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거는 업계에서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플랫폼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개발자, 근데 특 A급 개발자가 5명 있더라 라고 하면은 특 A급 개발자의 가치를 10억으로 해서 10억 곱하기 5 해서 그냥 50억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래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를 이제 잘 가르쳐 주셨던 증권시장론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LG투자증권 출신이세요. LG투자증권은 1996년도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1호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회사고, 그 회사에서 이제 당시 이제 밸류에이션 하실 때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는 이런 기법들이 그렇게 더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EBITDA라고 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EBITDA.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써서 멀티플을 7배에서 14배, 7배에서 14배를 계산을 해서 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마저도 그분 이제 견무 교수셨으니까 실무에 필드에 계시는 분인데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30년 전, 30년 좀 더 되네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법들이나 아니면 이 선례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이 그만큼 더 많이 나왔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산업에 따라서는 두 번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을 때 특히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협상도 하셔야 되거든요. 지분을 몇 프로를 줄지 말지에 대해서 협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정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굉장히 특정 기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전체 과정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가를 각 양쪽의 입장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펀드 레이징부터 시작이 됩니다. 펀드 레이징은 다른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벤처 캐피탈이 자기네 자본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돈을 모으는 걸 이제 펀드 레이징이라고 하고요. 딜 소싱은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딜 소싱이나 그 벤처 캐피탈에 계시는 투자 심사역이 한 몇 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00분 정도 되시고요. 그 중에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20% 정도 됩니다. 200분 조금 넘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고요. 그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다 돌아요. 예. 그래서 서로 잘 아는데, 어찌됐건 이분들이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기업들을 소개를 받을지, 이분들도 굉장히 좀 연봉 굉장히 높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기업체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긴 힘들잖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주로 이제 외부에서 자기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제 여러분들 뭐 피칭 하실 만한 그런 기회들이 있는 그런 대회 같은 데 가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이제 콜드메일이나 콜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분들 그분들하고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투자 집행, 사후 관리, 분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투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인베스터 릴레이션 먼저 하고요. 투자 심사, 그다음에 투자 심사 통과되면 실사 나오죠. 실사 받고 투자 집행, 사후 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벤처 캐피탈의 투자 절차를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초기 검토, 예비 심사, IR, 예비 투심, 실사, 최종 투심, 투자 집행 이 단계로 가거든요. 이 단계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투자 심사자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그 용도에 맞춰서 잘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의 필드에 계신 그 전문가를 섭외한 이유가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좀 실수하실 만한 것들을 좀 짚어주실 거고 세 번째는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했으니까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Q&A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는 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벤처 캐피탈 바로 가도 좋고요. 뭐 아니면 지금 A씨하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최고 경영층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기업의 자금을 계속 모집을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 제 제자들 중에서 창업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맨날 이제 창업보육실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맨날 여기저기 이제 무슨 문서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거 찾아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들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기업당 최대한 끌고 올 수 있는 예산이 몇십억까지도 끌고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에요. 왜 호의적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고용 창출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 전체 평균 낸 것보다 스타트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71만 명 좀 넘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고용률 성장한 게 평균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 3배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이 성장하면 우리나라도 성장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지금 계시는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 지금 하실 역할은 결국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시는 건데, 그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일반 사기업에서 끌어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4군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K-스타트업 모르시는 분 계시겠어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밑에 이제 창업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창업 내비게이션 치시면은 그 중에서 지금 창업 단계에서 이제 예비 창업 이렇게 쭉 있고, 연령대 있고, 특히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관심 분야가 지금 총 8개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사업화 카테고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업화 부분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다시 뭐 돈을 벌어도 이거 다시 정부에다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사업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에서 제일 빠지지 말고 보셔야 될 게 이 사업화 카테고리, 요거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앱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왔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 쓰실 것 같은데요. 저도 누워서 가끔 심심하면 이렇게 써요.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PC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UX U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툭툭툭 찍어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왔다 설치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전체 금융 기술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타트업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찾아보시면은 종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IT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과 관련돼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계속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술, 사업 공고 조회라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농촌진흥청 옆에 보시면 오늘 마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 앱의 특징이 곧 마감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세워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찾으실 때 이게 좀 도움이 돼요. 물론 오늘 마감이라고 하면은 서류 작성하시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첨부해야 될 서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은 좋은 사업 찾아보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제하고 어제 우리나라 전체 정부 기관이 과기부에서 하는 저희 학교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그 성의 규정에서 오프라인 온오프 통합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어제 그제 한꺼번에 다 브리핑했어요. 전체 정부 기관들이. 그 내용. 이따가 우리 이준성 책임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요. 근데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그 책자 파일을 그대로 다 줘요. 그래서 텍스트로 보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원사업 공고해서 분야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까지도 살펴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 정도는 계속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2003년도에 그 스타트업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저희 회사 막내,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저희 회사의 막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저희 회사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가 쓸만한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월요일 아침 회의 때마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건 간에
외부 자금 조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테니까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들도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가 계속 강의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재밌고 진짜 실제로 도움되는 그런 수업은 이준성 책임께 마이크를 넘겨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다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